본 방송은 인문학 신학연구소 에라스무스의 수요 독서회에서 2018년 11월 21일에 용도사님이 강연 독자의 미래, 새로운 지식 소비자와 인문주의의 만남에 관하여를 녹음 편집한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은 IBP 한국기독학생출판부에서 간사로 일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이 장소는 처음 왔는데 여기 이제 에라스무스 연구원 분들은 많이 이제 좀 친숙하고 익숙하신 분들이어서 좀 편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패널로 이제 하시는 최경환 연구원님하고는 뭐 집에한 것도 많이 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제 세미나에서 많이 배우고 이런 분들이고 동생 형들이어서 네, 좀 편안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 아는 분들 신청 많이 했다 그랬는데 이제 아무도 안 와서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데요. 네. 그래도 뭐 하다 보면 뭐 오시든 어쨌든 이 자리가 저희 공간이 되게 좋네요. 따뜻하고. 네, 그래서 저 소개를 조금 더 이제 해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교단 신학교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대학원을 이제 갔었어요. 갔다가 뭐 전도사 사역도 하고 이제 목회자로의 꿈을 이제 엄청나게 꾸고 그때 이제 부흥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꿈을 꾸다가 뭐 여러 가지 계기로 인해서 우연히 출판사에서 영업 이제 일을 하면서 출판 책을 읽는 것이 너무 즐겁더라고요. 너무 즐거워서 책을 읽고 뭐 그러다 보니까 출판사를 좀 이렇게 좀 이직하고 뭐 그렇게 되면서 현재 지금 이제 IBP 출판사에서 홍보 마케팅 일을 하고 있고요. 출판 일을 하면서 좀 되게 변화되는 시기였어요. 제가 출판사에 처음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된 때가 페이스북이 막 이제 태동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출판사 페이스북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만들고 뭐 또 새로운 뭐 플랫폼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그래서 변화하는 그 시점에 제가 우연히도 이제 영업 홍보를 하면서 이런 이제 어떤 흐름의 변화를 조금 주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나중에 더 이제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요새는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초등학생들이 어린이들이 꿈이 뭐냐 그러면 유튜버 꿈이라 그러고 다음날 학교 가가지고 이제 구독자 수 이제 친구들끼리 물어봐서 너 구독자 30명이야? 나 32명이야?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제 컨텐츠 크리에이터 뭐 이런 얘기들 뭐 인플루언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익숙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하루 유튜브 보는 미디어 영상 보는 시간이 이제 갈수록 많아질 거고 그런 이제 또 뭐 팟캐스트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도 옛날에 이제 우리 라디오 잘 안 듣잖아요. TV가 오히려 좀 낡은 플랫폼이 되고 이제 얘기하겠지만 서점은 더 낡은 플랫폼이 이제 되는 거죠. 이런 변화들에 좀 제가 우연한 계기로 이 안에서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이런 경험들을 하게 돼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 사실 이제 제가 많이 배운 분들이고 인문, 철학, 신학 이런 거 저 잘 몰라서 같이 계속 공부하면서 이제 열심히 배우면서 따라다니던 이제 사람인데 오늘은 이제 제가 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지금 변화하고 있는 얘기여서 어떤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제 경험을 녹여낸 얘기여서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좀 자유롭게 토론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PPT로 좀 준비를 했는데 사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내 노트북에 어제 새벽까지 해가지고 담아가지고 왔거든요. 아침에 이제 열을 때 노트북이 망가졌더라고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망가져가지고 소위 그 멘탈 붕괴가 정말 말 그대로 멘탈 붕괴가 와서 주님께 기도했는데 기도 안 들어주시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흑백의 어떤 이런 모던하고 트렌디한 PPT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함이 있겠지만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55분에 여기 도착해가지고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50분에서 55분까지니까 그 전에 끝날 수도 있고 조금 어쨌든 넘지는 않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발제문이 없는데 이 PPT 자료 보시면서 오늘은 무슨 뭐 사상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어서 다 이제 동감이 많이 되시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좀 그냥 이제 좀 뭐 메모하시거나 체크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가능하다면은 제가 저도 정리 차원에서 발제 글을 하나 써서 이렇게 좀 나중에 공유를 좀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제 뭐 세미나나 독서 모임도 뭐 이제 기획도 해보고 발제도 해보고 요약도 해보고 했는데 어쨌든 10,000원씩 이렇게 신청하시고 오신 유료 어떤 이런 세미나에 제가 발제를 하는 거 되게 부담이 되게 컸어요. 왜냐면 10,000원이면 요새는 그래도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과연 그 10,000원이라는 값어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한 3,000~4,000원은 최경환 선생님 해주실 거고요. 저에게 주어진 건 한 6,000원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막 요새 뭐 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TV만 틀면 무슨 뭐 4차 산업혁명 얘기하고 막 뭐 유튜버들이 TV 오고 TV 나오는 그 연예인들이 막 유튜브 가고 막 되게 이런 급변하는 세상에서 혼란스러운 이런 것들이 조금
줄기가 조금이라도 잡힐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목을 보시면 독자의 미래가 제목이고 이제 부제가 뉴 미디어 시대 새로운 지식 소비자와 인문주의 만남에 관하여거든요. 독자는 여기 계신 분들 다 독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미래에 관한 연결된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제 순서는 먼저 프롤로그로 간단히 얘기를 하고요. 첫 번째로는 출판의 흐름. 그래서 이 출판의 미래라는 장은수 님이 쓰신 책으로 갖고 오신 분들 계실 것이고 안 갖고 오신 분들 계실 텐데 이 책을 좀 이제 그 기본 어떤 그 서론의 내용으로 담아서 이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아니 필요한 책. 저는 갖고 왔어요. 네. 혹시 그러면은 뭐 누구 혹시 보고 계신 분 계시면 네 저기 여기 책 좀 보고 싶으시다네요. 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를 여기 1장에서 많이 이제 할 거고요. 그 기반으로 많이 할 거고 두 번째로 이제 뉴 미디어 시대의 지식 소비자라는 얘기를 할 거고요. 세 번째로 인문주의 얘기를 하고 마지막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두 사람 얘기를 잠깐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저는 이제 용이 환희를 떠올려 봤는데요. 여기 최경환 연구원 최경환의 환희 용의 용이 해가지고 그 본의한이라고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거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아무튼 그거 따라서 용의안에서 저희 같이 출판사 일할 때 열심히 방송 막 했었어요. 그때 페북 라이브를 이렇게 마케팅에 이렇게 막 적용을 많이 안 했었는데 제가 연구원을 계속 꼬셔가지고 하기 싫다는데 꼬셔가지고 우리 개인 모바일로 하다가 그게 좀 반응이 좋으니까 막 영상팀도 막 구축되고 이래가지고 그게 뭐 효과가 좀 있었거든요. 어쨌든 용의와 환희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용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유튜브나 그냥 어떤 웹툰, 네이버 웹툰 같은 거 보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뭐 인문학의 어떤 인자도 안 들어본 아주 평범하게 살면서 취업을 꿈꾸지만 취업은 잘 안 되는 고등학생 혹은 그 대학생 뭐 부모님과 갈등도 있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피곤하고 그냥 이불 밖은 위험하고 이런 그냥 청년 이런 청년은 알라딘 서점 뭐 이런 거는 뭐 관심 에라스무스의 에라도 절대 안 들어본 그런 청년 이 용이 반대로 환희는 철학을 공부하고 뭐 석사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무슨 뭐 데카르트 얘기하면 데카르트는 뭐뭐뭐 해가지고 그 배경이 이렇게 술술 나오는 사람 실제로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한번 떠올려 보시죠. 이 두 사람이 읽혀지는 독자와 읽어내는 독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고 네이버 웹툰 전 요새 그 네이버 타인은 지구가 그거 되게 막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런 용이 아르바이트하고 취업을 꿈꾸지만 뭐 너무 상황은 현실 어렵고 그냥 유튜브 한 2시간 웹툰 한 3시간 보면서 그냥 그렇게 하면서 또 자고 일어나고 그런 생활을 사는 용이는 읽혀지는 독자고 인문적인 사유와 어떤 공부와 그런 세미나와 독서 모임을 하면서 알라딘 서점에서 막 책 사고 헌책방 가서 책 사고 이런 사람이 환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화두예요. 읽혀지는 독자는 이미 용의도 독자입니다. 책을 안 읽지만 유튜브를 읽고 팟캐스트를 읽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 말고 다른 플랫폼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기 계신 분들 뭐 하루에 유튜브, 페이스북 뭐 책은 안 읽지만 나는 아무것도 안 읽어 이게 아니거든요. 이미 읽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형태가 변화한 겁니다. 미디어와 영상과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미지 중심으로 변화한 것이죠. 그래서 용의는 이미 읽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화두는 누가 이 용의를 읽혀지도록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거 나중에 얘기할 텐데 환희는 읽어내는 독자죠. 읽어내는 독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미 저는 읽어내는 독자로 우리가 가야 된다고 좀 얘기를 이제 할 거라는 걸 아시겠죠? 이런 두 사람을 떠올려 보시면 한번 여러분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지금 나는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책을 만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신간을 어디서 맨 처음 볼까? 페이스북? 아니면 뭐 어디 뭐 친구네 뭐 서점? 아니면 뭐 친구네 집? 친구 추천?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아니면 뭐 광고?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책. 여기서 책이지만 여러분에게는 그 책이 어떤 책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죠.
정말 이 종이책, 물성 있는 이 종이책인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아니면 여러분은 유튜브를 이미 여러분을 책으로 읽고 계신지, 아니면 팟캐스트, 웹툰, 뭐 카카오스토리 페이지 그런 거를 책으로 읽고 계신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지금 나는 어떻게 책을 만나고 있는가, 이게 오늘의 주제를 관통하는 핵심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나는 어떻게 인문주의를 대하는가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나는 어떻게 콘텐츠를 접하는가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콘텐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냥 알맹이 있는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을 콘텐츠라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의 라이프 스타일을 24시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책과 전혀 연관없고, 뭐 요새는 나 책도 안 사고 하루 1년에 뭐 한 2권 정도 읽고 한다고 하지만, 이미 여러분은 어떤 콘텐츠를 하루에 너무나도 많이 접하고 있고 너무나도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는 어떻게 읽고 있고, 과연 내가 그것을 읽어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나를 읽혀내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의 인문주의의 쓸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요새 뭐 그냥 얘기하다 보면 약간 조금 이제 요즘 이런 거 트렌드 잘 알려면은 뭐 빅데이터 이런 얘기 해야 되잖아요. 빅데이터 알고리즘 뭐 유튜버 이런 얘기 해야 되잖아요. 빅데이터 시대의 인문주의의 쓸모, 빅데이터가 마냥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죠. 요새 워낙 뭐 4차 산업혁명 해가지고 막 빅데이터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충은 알 것 같은 빅데이터, 뭐 큰 데이터잖아요. 데이터의 종합. 거기에서 인문주의 쓸모가 이제 무엇인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 다시 한번 풀면은 인문주의는 어떻게 신인류와 만나는가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던진 이런 질문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출판의 흐름으로 이제 가시죠. 출판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퍼블리싱이라고 하는 퍼블리싱은 이 푸블리쿰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공공. 요새 뭐 우리 뭐 철학, 이런 신학 쪽에서도 공공신학, 공공철학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제 공공성을 띈 거의 어원이 퍼블리싱, 출판이죠. 그리고 에디테라고 하는 이 프랑스, 우리 뭐 에디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에디팅하다. 그러니까 출판의 사실은 가장 그 본업, 출판의 힘은, 에너지는 에디팅이잖아요. 어떻게 편집할 것인가가 되게 핵심이잖아요. 이 에디테가 이 에데레, 내어주다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치면 공공적인 것을 공유하는 것, 내어주는 것이 출판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출판 중심은 제조, 배본, 서점 중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시간상 제가 이걸 다 풀 수는 없지만, 뭐 제조, 배본, 서점 이렇게 어렵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생겨나고, 그전에는 이제 농업시대여서 각자 개인이 뭐 읽어야, 땀을 흘려야 어떤 열매가 나오는데, 산업혁명 때는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것이죠. 공장이 막 생겨나고,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뭐 그런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들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상품을 제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책도 상품으로 제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하죠. 그리고 한국은 특별히 제조업 중심 국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독일, 일본, 한국 같은 제조업 중심 국가만 4차 산업혁명 가지고 되게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미국 같은 데서는 이런 막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 하지도 않거든요. 그런 이제 맥락이 있어서, 그러니까 뭔가를 공장에서 찍어내고 대량 생산하고 제조하는 것이 출판에도 되게 중심이었어요. 책을 막 찍어내는 것이죠. 요새는 무슨 뭐 밀리언셀러 책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뭐 기독교 쪽은 당연하고 일반 쪽에서도 막 몇십만 부 이런 책이 많이 없어졌는데, 이제 90년대, 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막 몇백만 부 이런 책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정말 큰 베스트셀러 같은 게 있었고, 배본 중심, 서점 중심은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서점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워낙 강고하다 보니까 배본하면 독자는 서점 가서 만나고 책이 그냥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판사는 독자랑 직접 관계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출판사의 고객은 서점이었고요. 서점에 배본만 잘하면 알아서 독자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흐름이 깨지기 시작했고, 이미 깨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점에 아무리 배본을 잘해도 독자가 서점에 안 가요. 안 가니까 책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반품만 엄청 오죠. 저는 이제 그런 일을 한 사람이니까 훨씬 더 현장에 느끼거든요. 현재 출판 중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독자, 플랫폼, 습관. 그러니까 이전에 보시면 제조, 배본, 서점 독자가 없었죠. 첫 번째로 독자가 이제 왔어요. 앞으로는 더 얘기하겠지만 지식 소비자가 곧 독자인데,
이 세계 전체가 지식 소비자가 만들어내는 세계입니다. 이제 더 보실 거고요. 독자 중심의 이제 출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가 독자를 직접 만나고 직접 독자에게 노출시키고 홍보하고 관계하지 않으면 그 책이 발견이 안 돼요. 노출이 안 돼요. 책은 너무 많고, 뭐 기독교 출판사만 하더라도 여러 군데가 많고, 페이스북을 만약에 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떤 것이 더 이득일까요? 당연히 하는 게 이득이겠죠. 그래서 출판사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독자를 직접 만나야지 그냥 온오프라인 기독교 서점에만 책을 보낸다고 해서 책이 나가지가 이제 않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불과 몇 년 사이의 변화거든요. 이 변화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인지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저만 하더라도 중고등학교 때 동네 기독교 서점 아니면 그냥 일반 뭐 영풍문고, 대교문고 이런 데 좀 갔었거든요. 저도 책을 1년에 몇 권 읽지 않았지만 기억나는 건 뭐 내용원의 닭고기 수프랑 뭐 있었더라? 긍정의 힘 같은 거, 뭐 시크릿 같은 거 되게 열심히 읽고 그래서 한창 막 그래서 목적이 있는 사람 이런 거 열심히 읽고 그랬었는데 그때 저희가 처음으로 책을 만나는 최초로 책을 제가 발견하는 플랫폼은 서점이었어요. 오프라인 서점. 근데 지금은 이제 아니죠. 저는 요새는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것 같아요. 서점이 플랫폼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점도 플랫폼이었지만 서점이라는 플랫폼은 이미 붕괴하고 몰락한 지가 이미 꽤 됐고요. 이건 이제 큰 규모에서의 서점 이제 얘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플랫폼을 어디가 차지했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유튜브, 웹툰, 그리고 그런 이제 플랫폼들이 차지하기 시작하고 우리나라에서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서점 대신하는 읽기를 차지하는 플랫폼이 되면서 결국은 어떤 싸움이 되는 것이냐. 습관의 싸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뭐 서점을 자주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주기적으로 가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손 좀 들어주실래요? 네. 여기 오시는 분들 정도면 사실은 그래도 관심이 있으시니까 에라스무스 알게 되신 거고 알고리즘으로 들어있다 얘기하겠지만 그 서점도 안 오시고 그러면 에라스무스가 노출이 안 될 거예요 아마. 네, 유료 광고 해도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어떤 습관 안에 이 서적과 인문주의 사상이나 이런 어떤 질문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녹아들어 있지만 사실 에라스무스 연구소를 예로 든다면 에라스무스가 진짜 만나야 될 청년들한테는 에라스무스가 아예 발견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너무 심해졌습니다. 그걸 되게 좋은 언어로 큐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큐레이션, 빅데이터 알고리즘에 엄청난 사실 어두운 면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출판사가 읽기라는 습관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게 출판의 미래의 사실상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읽기 문화, 읽기 습관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막 거대 출판사들은 막 몸집 불리게 해가지고 막 거대 우리나라 예를 들면은 김영사랑 뭐 민은사랑 이런 책들이 세계가 합병을 해요.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펭귄이나 북사리 이런 데들이 막 엄청난 합병을 해가지고 아마존에 대항하는 거대 지금 자체 플랫폼으로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어떤 이미 한국에서는 도서 문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이 윗줄이 기존의 출판의 이제 어떤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먼저 기획을 하면 어떤 책을 만들지 편집을 합니다. 제작을 하죠. 배본을 서점에 유통 배본을 뿌려요. 판매가 돼요. 그러면 수금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저런 판매 수금 같은 거 많이 이제 했었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건 제가 만들어낸 그냥 말인데요. 통합 스케줄링 마케팅 독자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이 위의 줄의 업무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위의 줄의 업무로는 출판사가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됐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하면서부터 마케팅이 들어가고 편집하면서부터 마케팅이 들어가고 제작하는 것도 마케팅을 해야 되고 배본 판매 수금하는 것도 마케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통합 스케줄링 마케팅, 쉽게 말하면 독자 중심의 스토리텔링 마케팅으로 그렇게 완전히 자기를 오픈해서 자기의 이야기와 독자, 고객의 이야기가 만나는 접점으로 가야지만 이제 출판사가 생존이 가능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책이 발견되고 연결됩니다. 아마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실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이미 만나고 계시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래서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로 보면 컨테이너 비즈니스에서 콘텐츠 비즈니스로 출판사의 업무가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비즈니스는 종이책이라고 하는 그 어떤 상품만 제조해내면 되고 배본만 하면
서점과 B2B,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대, 거래처와 거래처로 거래를 했으면 그냥 문제 없어요. 매출이 막 매년 오르고 되는 그 광고, 5개 광고, 버스 광고, 뭐 신문, 지명 광고 같은 것들이 막 살아있을 때, 페이퍼, 매거진 것들이 살아있을 때, 그런 데다가 막 월 10만원, 20만원, 뭐 많게는 뭐 100만원, 매대 광고, 교보문고, 매대 광고, 이런 거 해가지고 하면은 매출이 올라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고, 콘텐츠, 책 자체의 메시지와 책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독자에게 직접 건네주고, 이것이 독자의 삶을 변화시키고, 매력적이고, 이것이 아름다운 메시지라는 것을 경험시키고, 참여시키고, 그것을 흥미롭게 만들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종이책이라고 하는 어떤 물성의 플랫폼에만 국한될 필요가 이제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자책 제작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뒤에 이제 그 1인 출판 하신 대표님도 오셨지만, 기본적으로 종이책 내면서 전자책도 이제 고려를 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는. 옛날에는, 그리고 되게 종합 출판사거나 전통적인 출판사일수록 전자책 출판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독립출판이나 1인 출판 하시는 분들은 전자책이 되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여러분 너무 그러니까 지금 출판의 흐름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후에 얘기하는 우리 전 세계적인 이 변화의 흐름에서도 대부분이 콘텐츠 비즈니스예요. 쉽게 얘기하면, 삼성도 콘텐츠 비즈니스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도 우리 그냥 가전제품 파는 회사 아니거든요. 우리 콘텐츠 파는 회사거든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우리가 제공하는 회사거든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가장 이걸 잘하는 데가 어딜까요? 애플 이런 데겠죠. 그래서 독자에 의한, 독자를 위한 정말 독자의 출판 시대로 왔습니다. 이게 왔다는 게 우리 독자 입장에서는 되게 뭔가 멋있는 말 같지만,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쉽지 않아요. 특히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는 독자를 만날 준비가 아직도 여전히 되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의 B2B 그 기업 방식, 그 유통 방식에 되게 공고하게 매여 있다 보니까 정말 독자 중심의 출판이 어떻게 가능하고 그것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지는 계속된 어떤 탐구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독자를 위한 독자의 규양의 시대가 온 거는 맞습니다. 여기를 이 독자 대신에 지식 소비자를 넣으면 이제 출판을 떠난 전체적인 이 뉴미디어 시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이제 복습을 하자면, 플랫폼, 서점 플러스 신문 광고가 붕괴되면서 자체 플랫폼화를 이제 출판사들이 이건 이제 대출판사들 얘기고요. 큐레이션을 이제 하기 시작하고, 팬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멤버십, 북클럽 이런 것들을 이제 출판사들이 막 이제 시작하는 이유가 팬덤들이 형성돼서 그 사람들이 확산시키는 거거든요. 독자 마케터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읽는 습관, 독서 문화, 책이라는 트렌드, 책이 트렌드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되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 사람 되게 트렌디한 사람이야. 요새 뭐 인싸, 아싸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는 되게 인싸가 되고 싶은 약간 중간 아싸 정도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혹시 인싸신가요, 아싸신가요? 아싸가 많으신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들긴 하네요. 그래서 정말 20, 30대 젊은 어떤 세대, 꼭 어떤 나이나 어떤 세대로 꼭 국한하지 않더라도 책이 정말 트렌디한 것인가, 책이 정말 어떤 신박한 것인가 라고 할 때 책은 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 이제 읽기에 이제 읽는 플랫폼에 밀리기 시작한 것이고, 굳이 책을 읽지 않아도 영상을 통해서 인문주의 사상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다 경험할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종이책이 제가 자라는 학생 시절에는 트렌드였거든요. 종이책 읽는 것이 트렌드고 되게 좋은 이제 그런 것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변화가 돼서, 그래서 지금 출판사의 어쨌든 궁극적인 미션은 책을 통한 라이프 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 이제 문제가 됐는데, 저 출판사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또 쉽지 않은 게 뭐냐면, 너무 지금 그 독자 인구가 줄고 있다 보니까 보수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무슨 라이프 스타일은 뭐 약간 마케팅 팀도 있고 좀 여유가 있고 그래야 뭐 이런 문화 융성도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책이라는 트렌드를 만드는 것은 훨씬 국가적이고 공공적인 그런 차원에서 가지 않으면 개별 출판사가 이걸 담당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가 2018 책의 해였거든요. 모르시는 분도 계셨을 것 같은데 약간 좀 망한 것 같긴 하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그게 문체부에서 이렇게 진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어떻게 트렌드하고 어떻게 실제 젊은 어떤 작년 혹은 작년
최근에 그 프레드 머큐리 그 영화가 뭐죠? 그거는 뭐 청장년 다 되게 엄청나게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막 즐기고 있잖아요. 전 아직 못 봤는데 어떻게 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뉴 미디어 시대의 지식 소비자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4차 산업혁명을 이제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번역이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나라에서 되게 이제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다보스 포럼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그 할아버지 누구시죠? 그 책 표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클라우스 슈밥. 네, 맞아요. 클라우스 슈밥. 그분이 인더스트리 4.0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이 정보통신기술과 만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일, 일본과 함께 세계적인 제조업 국가로 지금까지 이제 왔는데 이제 그냥 제조업으로는 전혀 세계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이게 이제 전혀 안 되는 시대가 오면서 이 제조업에 정보통신 기술이 엄청나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조업도 그렇고 제조업이 진행되는 과정도. 그래서 이건 저는 되게 깔끔한 요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삼성, LG 같은 데도 세계로 나가서 우리는 그냥 뭐 밥솥 만드는 회사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주고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정말 그런 컨텐츠, 그런 회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변화가 이미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이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노 사피엔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들은 사피엔스 뭐 앞에 붙은 것만 해도 한 수까지 되는데 요새는 포노 사피엔스라는 얘기도 더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스마트폰을 24시간 들고 다니는 이 신인류가 나타났다라고 해서 포노 사피엔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냥 어떤 말장난이 아니고 진짜로 저만 하더라도 폰을 안 놓긴 해요. 안 놓고 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폰을 이제 읽기 시작한 것이죠. 폰을 경험하기 시작하시고 폰으로 모든 것을 이제 구현이 가능하게 된 앞으로 이게 더 이제 심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런 신인류, 뉴 미디어 세대는 이 사람들이 콘텐츠를 직접 리드하고 창출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노 사피엔스 이 뉴미디어 소비자가 곧 제조자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회사에서 이걸 만들자 뚝딱뚝딱 해가지고 생산하면은 그냥 그게 나가는 시대였어요. 그게 생산품이 이렇게 다품 정도 아니었고 근데 지금은 수많은 생산품들이 있고 그 생산품에 맞는 취향에 맞는 고객들이 다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산만 해서 나가는 것이 전혀 이제 아니게 된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엄청 웃긴 거 봤는데 이거 제가 안 날렸으면 이거 캡처를 해가지고 어쨌으면 여러분 빵 터졌을 때 너무 아쉬워요. 구글 같은데 이재용이 유튜버 된다면 검색 꼭 해보시기를 제가 보내드립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요. 이게 이제부터 좀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요. 누군가가 이거 이제 개그짤로 이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재용이 유튜버가 된다면 해서 이재용이 자기의 그냥 라이프 스타일을 그냥 영상으로 해가지고 유튜브 되게 핵심은 썸네일이나 그 제목 같은 거 되게 딱 자극적으로 썸네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맨 처음에 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조회수랑 구독자 수 올라오면 광고 붙고 막 이렇거든요. 이재용 유튜버가 돼가지고 뭐 이제 이재용 에버랜드 간 썰, 에버랜드 가서 누나 만난 썰 뭐 이런 거 이제 몇 가지 콘텐츠를 하면은 무조건 뜬다는 거죠. 조회수 막 몇십만에 나오고. 그래서 이런 이제 아까 이재용 얘기는 이어서 조금 더 이제 하겠고요. 그래서 유튜브 끝나고 초등학생 이건 진짜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이게 좀 농담이 아니고 옛날 저 때는 대통령 된다 그러고 우주비행사 된다 그러고 꿈들이 막 그냥 선생님 된다 그러고 저는 그때 이제 목사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유튜버, 뭐 콘텐츠 크리에이터, 뭐 인플루언서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제 조카 6살인데요. 저보다 유튜브를 훨씬 잘 다루고 그것 때문에 엄마랑 되게 신경전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정말 읽는 유튜브를 읽는 그 습관 중독이 너무 심해서 정말 이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시대가 됐죠. 그래서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어 자기 채널을 만들고 자기가 곧 미디어가 되고 자기가 곧 어떤 의미에서는 출판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이제 친구분 정종욱 님이 오셨는데 정종욱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미디어가 생겨난 것이죠. 이 미디어가 나에게 유익하고 재미있고 뭔가 신뢰가 있느냐? 그럼 이제 이 사람을 구독하는 것이죠. 구독해서 구독자가 10명, 100명, 10,000명, 1000명, 1000만 명 되면 이제 이 미디어에는 돈이 들어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유튜브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이재용 얘기를 왜 했냐면요. 이미 유튜버, 크리에이터, 기획사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YG, 그런 어떤 JYP 같은 연예인 뭐 그런 아이돌 기획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유튜버들을 관리하고 이미 이 사람들을 애초에 전략적으로 키워내는 기획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미 유튜브도 제 생각에는 이미 우리가 진출하기는 어려운 플랫폼이 됐습니다. 저도 진출하고 싶어서 지금 막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늦은 것 같아요. 왜냐면 돈으로 그런 것을 완전히 분석하고 유튜브도 다 광고 전략이 있거든요. 구글이 합병한 거잖아요. 그 인수한 거잖아요, 유튜브를. 그렇기 때문에 다 광고 전략이 있고 어떻게 광고 때리고 어떤 전략으로 어떤 포인트로 하느냐에 따라서 구독자와 조회수가 완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뭐 SK 같은 데서 한 50명의 유튜버들을 데리고 있다. 그 사람들과 6대4 정도로 이제 수익을 나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계속 키워내는 것이죠. 어떤 콘텐츠가 있고 어떤 매력이 있고 뭐 아프리카나 몇 군데에서 좀 재밌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이제 영입해가지고 내가 너 연봉을 얼마 줄 테니까 이런 걸 해서 내가 영상 편집해 줄게. 그러면 그 사람은 좀 있으면 우리에게 익숙한 유튜버가 됩니다. 그래서 1세대, 2세대 그 대도서관 어떤 전후의 그런 유튜버들은 진짜 자기들이 이제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막 뜨고 영상이 정말 깔끔하고 정말 맛깔나고 뭔가 되게 세련되고 뭔가 약간 광고 본 것 같은 느낌이고 결국 뭔가 남는 게 없다? 그러면은 이런 데와 자본과 연결된 것을 여러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거대 자본이 이미 이 뉴미디어 시대에도 되게 중요한 화두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되게 놓치고 있어요. 이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봐도 완전히 무슨 뭐 빅데이터 알고리즘 뭐 유튜브 뭐 이런 얘기 4차 산업 이런 얘기를 되게 무슨 뭐 희망적이고 물론 되게 막 불길한 것처럼 얘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쪽에 이미 거대 자본이 들어오고 거대 자본이 이미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별로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대 자본이 되게 중요해서 이재용과 누가 유튜브 게임에서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재용 자체가 브랜드고 하나의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 알고리즘도 양날의 검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저는 이제 어젠가 그제 이제 올해 알라딘 당신의 알라딘 그걸 해드리면서 알라딘 서점에서 책을 사면은 당신은 올해 몇 권의 책을 읽었고 저는 경기도 광주 사는데 제가 받는 주소가 서울 마포 회사에서 그런지 당신은 마포구 남성 상위 5%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런 것도 하고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올해의 저자는 제임스 스미스입니다. 한 권밖에 안 읽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되게 약간 허술하죠. 아직은 알라딘은 허술하죠. 자본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재밌는 거는 저를 정의내리기 시작하거든요. 당신은 상위 몇 프로 남성이고 그럼 내가 그 상위 몇 프로 남성이 된 것 같은 느낌이죠. 근데 그거는 뻥이죠. 왜냐면 상위 몇 프로 남성은 알라딘이라는 플랫폼에서만 그런 착시 효과가 있는 거지 실제로 독서와 실제로 구매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 하나의 일종의 게임 어떤 이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되게 작은 얘기예요. 여러분 뭐 넷플릭스나 여러분이 구글 뭐 광고 같은 것도 여러분이 검색어나 카톡이나 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내는 그 명령어 그런 해시태그 그 언어에 따라서 여러분의 광고가 뜹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건 좀 그냥 좀 우습게 말씀드리는 조크지만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어떤 목사님 뉴스엔조에다가 아니 왜 이상한 음란물 성인 광고를 이 뉴조 안에다가 이렇게 하냐고. 근데 그분이 그런 걸 검색했기 때문에 그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떤 면도기를 검색을 한다 구글에다가 그럼 유튜브와 구글에서 면도기를 계속 보여줍니다. 페이스북 이런 데서 내가 페이스북에서 누구를 클릭하고 누구를 클릭한다. 내가 뭐 예를 들면은 에라스무스를 클릭한다. 그럼 이 사람한테는 인문 서적을 막 보여줘요. 광고를. 이미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이미 경찰 산업이나 어떤 이런 경제 산업에서 빅데이터 알고리즘이 너무 많이 흡수돼가지고요. 고발자들이 생겼어요. 그런 자본과 그런 이제 조작하게 된 것이죠. 데이터잖아요. 데이터를 조작하는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그런 이제 실제로 해킹 같은 일을 하면서 거기서 얼마나 인간이 착취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량살상 수학무기라고 하는 책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기술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결국 고발자로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국의 할렘가는 빅데이터라는 알고리즘이라는 이유로 여기서 범죄가 많이 나타나니까 경찰이 딴 데보다 한 3배를 더 돌아요. 순찰을. 그러니까 당연히 더 많이 잡혀요. 그러니까 계속 이 지역은 더 위험하고 나쁜 곳 흑인들 해가지고 계속 더 강화하고 더 처벌합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만큼 순찰을 안 하기 때문에 범죄가 안 나타나는 맥락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는 정말 해석의 여지가 필요합니다. 예,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전혀 다른 적용과 결론과 실천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초창기고 우리나라 너무 들떠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논의가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 알고리즘이 희망 아니면 절망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취약계층이나 하위 문화에 소속되어 있는 일반 대중들에게는 절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를 들면 제가 하루 종일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카카오톡 이런 것만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가 선택하는 것일까요? 정말 내가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저는 정확하게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페이스북 패친만 하더라도 제가 예를 들어 1000명의 패친이 있잖아요. 저랑 교류 많이 하고 제가 좋아요를 많이 누르고 제가 공감, 최고예요, 뭐 댓글 이런 걸 많이 누르는 패친 글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끔씩 누구 생각나서 들어가면 패친이에요. 근데 글이 뉴스피드에 전혀 안 떠요. 그러니까 이미 지식도 편차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읽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되게 위험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가끔씩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싫어하는 정치적인 거든 무엇이든 보수적인 보수 진보나 여러 가지 이제 입장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것을 이제 블락 처리를 해요. 차단, 신고. 아, 이거 너무 싫어. 그래서 패칭 끊어요. 그럼 그 메시지의 내용들은 저에게 더 이상 안 보여줘요. 아, 이승용 이런 거 싫어하는구나. 근데 그것이 과연 좋은 민주주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 현실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과학자들은 이미 인간이 해킹당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단순하게 알라딘 얘기를 했지만 당신은 정말 이제 이런 사람입니다. 당신의 1년 뒤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당신의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보니까 당신은 이런 사람이고 당신의 감정은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완전히 이제 알고리즘과 빅데이터가 저를 정의하고 저를 훈련하고 저를 트레이닝하고 저를 이제 완전히 사육하는 것이죠. 좀 더 큰 얘기로 하자면 이미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빅데이터 과학 기술이. 그래서 실제로 이런 뇌과학이나 그런 전문 분야 잘은 모르지만 그쪽에서 하는 얘기들은 그런 연구 결과도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미리 뇌과학으로 해가지고 신경학으로 해서 예측하는 게 1초 전, 3초 전까지 했는데 최근에는 11초인가 12초 전까지 지금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정재승 교수님이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그러면 내가 어떤 행동을 예를 들면 내가 야! 라는 말을 할 거를 이 뇌과학의 어떤 이런 프로세스로 11초 후에 야! 이런 걸 할 거를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을 빅데이터하고 알고리즘으로 할 수 있다면 저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이제 막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자들이 이런 프로그래머들이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이미 철학적인 논의를 했다고 제가 볼 때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좀 더 이제 암울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도 이제 아마 아실 거예요. 세계적인 우익 정치 집단들이 이제 정권을 잡기 시작하고 그런 우리 가까이는 이제 트럼프 씨도 계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한국적 징후, 세계적 한국적 다 맥락이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청년 세대의 이제 약자 혐오, 특히 여성 혐오가 너무 심하죠.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산이가 페미니스트 그것도 너무 사실은 좀 정말 되게 좀 그렇더라고요. 예.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다른 힙합 그런 사람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옛날에 서로 디스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우리 현실에서도 오늘 아침인가 어제 아침에도 이제 김현정 뉴스쇼 라디오에서 나왔는데 일베에서 여친 인증해가지고 여친의 어떤 여자친구들의 그런 알몸에 이런 것들을 나체 이런 것들을 인증해가지고 이게 지금 신고 그게 조사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익숙하고 자기보다 더 약한 이제 층들을 혐오하고 폭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 10대, 20대 남성들도 제가 볼 때 약자고 지금 되게 다른 맥락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뭔가 되게 불길한 질문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되게 낭만적인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삶이 되게 좋아진 것 같지만 차별, 배제, 폭력은 되게 여전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 철학, 기술 윤리학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시점으로 화두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미래와 현실과도 이미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데이터 차별이 될 수 있고 데이터 배제. 그러니까 어떤 정보는 고유의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빅데이터가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해석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갖고 노는 것이죠. 그거 가지고 우리는 그냥 우리의 트렌드를 그 사람들이 조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김남도 님이 뭐죠? 트렌드 2019? 그 뭐죠? 트렌드 리포트 2019 그 책도 나왔잖아요. 거기에 막 10가지, 20가지 이런 트렌드 이제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게 2018년도와 2019년도를 분석해서 트렌드를 내는 것 같잖아요.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기업에 그걸 이제 전달해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송기론 다음 소프트 부사장이라고 하는 엄청 유명한 이제 프로그래머도 자기는 그 사람 고백했어요. 자기가 빅데이터를 해석해서 그걸 대기업에 파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몰라서 인문학자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시대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문주의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사실 저는 인문주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에라스무스 여기 계신 연구원분들이나 이런 분들 이제 계속 이제 좀 배워가야 되는데 그냥 쉽게 제 이제 입장에서 마케팅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이제 데이터 과학자,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미국의 가장 원하는 직업군 1위입니다. 최근 지금 현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1위예요. 1위. 옛날에 뭐 여러 사자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고 데이터 과학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좀 생소하잖아요. 이 시대에 데이터 철학자가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해석학자, 데이터 철학자. 근데 기존 전통적인 어떤 인문주의 철학자나 해석학자분들은 이 데이터나 과학 이런 부분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문송합니다, 이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살았고 저도 이제 문과생인데 저는 문과생인데도 불구하고 문송한 사람인데 이런 이제 해석의 여지가 되게 중요한 이제 화두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기술의 부익부 빈익빈은 갈수록 심해지고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없고 가난하면은 정보도 이제 가난하고 정보도 가짜뉴스에 완전히 이제 오염되고 이제 그것에 완전히 노출되는 것이죠. 이미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의 부모 세대 같은 분들 가까이 있는 가족분들만 하더라도 저한테 이거 맞아 진짜? 빨갱이라는데 맞아? 그 사람 그렇다는데 맞아? 그럼 카톡에서 이제 퍼나르시는 거거든요. 그분들에게는 플랫폼이 이제 카톡 그런 플랫폼이에요. 노년세대 분들에게는 그분들에게는 그것만 주어지는 자본이기 때문에 그것만 주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거거든요. 이미 이런 부익부 빈익빈과 이 편차가 너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어떤 이런 데이터 차원에서도 이미 어떤 정보 차원에서도 되게 많이 후퇴하고 있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민낯을 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 알고리즘 이런 어떤 기술 같은 거를 되게 적용하고 이런 건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에라스무스 연구소고 이제 인문주의와 어떤 철학, 신학 이런 것을 되게 이제 하는 곳이고 우리는 거기서 들으러 왔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떤 마케팅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말 어떤 민주주의나 어떤 그런 인문주의 차원에서 알고리즘에 조금 냉담하게 이렇게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무슨 강사법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무슨 한국 지방대 시간 강사 이런 책도 나오고 저도 잘은 모르지만 제도권 인문학 현실이 정말 참담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저는 이 에라스무스 연구소 분들에게도 너무나도 저는 기대하는 것도 크고 이런 어떤 모임들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더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권 밖에서 이런 반란을 꿈꾸는 것이 참 이제 중요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만남에 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독자의 미래, 뉴미디어 시대, 새로운 지식 소비자와 인문주의의 만남에 관하여라는 이제 제목이었잖아요. 그래서 만남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시죠. 지금 나는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무엇을 읽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읽는다는 것이 종이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건 이제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들어볼게요. 지금 나는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무엇을 읽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추구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게 하루 24시간 라이프 스타일이 곱하기 7하면 일주일이 되고, 그래서 곱하기 이제 52주 하면 이제 뭐 1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게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생각 없이 살게 되고, 너무나도 그냥 아무런 어떤 개념 없이 살게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하면 탐구하고 있는가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탐구를 이제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아니, 탐구를 하지 말라고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기심, 질문, 이런 것들, 비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면 안 되죠. 빅데이터 알고리즘에서는. 그 균열이 생기잖아요. 균열이 생기고, 그러면 자기들의 자본으로 이제 감쌀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좀 진행 중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자의 권리를 회복해야 된다. 독자의 권리는 뭐냐? 자유로운 개인의 자리죠. 그 여러분 정말 한번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과연 자유로울까? 물론 이게 어떤 현대의 지금 이 뉴미디어 시대에만 등장한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여러 각 세대에서도 자율성이 이제 착취당하는 여러 구조나 어떤 그런 폭력들이 있을 텐데, 뉴미디어 시대는 그게 훨씬 더 세련되고 훨씬 더 암묵적이고 훨씬 더 스피디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 독자들이 간파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 질문으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식 소비자와 인문주의는 어떻게 만나는가? 지식 소비자의 인문주의적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 지식 소비자 하면은 사실은 정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이제 앞에 계신 분들은 이제 학생분들 정말 되게 트렌디한 이제 나이신 것 같은데, 지식 소비자는 저는 이제 벌써 30대 중반이어서 저도 벌써 약간은 그 어떤 트렌디한 이제 젊은 층에 속하시는 이제 약간 이제 안 속해지고 있는데, 그런 청년들에게는 일베가 하나의 책이고요. 유튜브만 하더라도 되게 수구적이고 우파적이고 어떤 신뢰가 없는, 최소한 여러분 종이책은 그 퍼블리싱 어떤 그 공적인 확인을 받은 출판이 된 거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그런 게 전혀 없고 무슨 방송 심의 규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만 하더라도 정말 자극적이고, 정말 저도 제 아이가 안 봤으면 하는 그런 것들 너무 무섭거든요. 그런 것들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87년 체제, 그리고 이제 386 세대라고 하는 소위 그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그때 저항적인 독서 운동, 함께 읽기 운동이 정말 강력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동네 다니면서 함께 읽고, 불온하다고 찍힌 책들 가지고 읽어 나가고, 세미나하고, 그 세미나와 함께 읽기에 운동의 연장이 저는 우리 에라스무스 프루도 그 연결돼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 첫 문장, 이 윗줄과 아랫줄이 완전히 반대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향은 취향적인 독서 라이프 스타일로 가야 됩니다. 거기로, 그러니까 저항적인 독서 운동의 뿌리를 가지고 취향적인 독서 일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지식 소비자를 만날 수 없거든요. 그들에게 그들이야말로 인문주의와 진짜 자유와 어떤 의미에서의 정의란 뭔가, 이거 전혀 생각을 안 하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고,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복음이란 뭔가, 정말 진짜 복음은 뭔가, 구원은 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 그들을 만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미디어가 된 시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다 미디어고요. 저 뒤에 계신 이제 지인 최영님도 미디어시고, 설교한 사회분도 미디어십니다. 그 하나의 출판사고요. 그러니까 에라스무스 연구소도 미디어입니다. 그 미디어로 정의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미디어로 자기 자신을 정의할 때 지식 소비 층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 소비 층으로 들어가야지만 그들과 만나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독자, 출판사, 연구소 이 관계가 있겠죠. 여기 오신 분들도 세 개 중에 하나는 소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독자는 우리 모두가 다 독자고, 출판 관계자분들 여기 계실 것이고, 연구소, 에라스무스 중심으로 한 연구소 분들도 계실 것이고, 다른 또 아카데미도 있겠죠. 이 세 영역이 다 이제 미디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웃길 수도 있지만 이런 얘기를 저는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에라스무스 연구소 분들도 그렇고, 우리도 여기 왔잖아요, 지금. 에라스무스 한다는 것 하면은 그것이 어떤 느낌이 드는 것인지, 그리고 나중에 에라스무스가 정말 떠가지고 이제 이 인문계의 어떤 이 전국적인 그런 정말 너무나 핫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정말 그 인문주의를 배우고 신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싶고
막 에라스무스에 함께하고 싶은 그런 어떤 본류가 된다면 그때 에라스무스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한 줄로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에라스무스 한다는 것에 에라스무스 빼고 자기 자신의 이름이나 자기가 지향하는 어떤 것을 넣어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라스무스답다는 것, 에라스무스 한다는 것이 곧 그것이 내 라이프 스타일에 어떻게 녹아들어갔느냐는 질문이거든요. 예, 오늘 이제 제가 그 준비한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 한 문장을 좀 이제 읽어드리고 마치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이거를 읽으면서 그 발제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이제 그냥 정말 우연히 그 페이스북 과거의 오늘이라는 그거 아시죠? 그래서 과거의 오늘 보여주잖아요. 과거에 포스팅한 거. 며칠 전에 과거의 오늘에서 이게 떠가지고 제가 뭔가 신기하게 연결돼서 갖고 왔는데 이걸 읽으면서 제가 이제 어떤 문장, 어떤 치우침, 어떤 편들기, 어떤 용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책을 쓰면서 경험한 잊을 수 없는 재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한다. 그들을 위해 또 우리를 위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과 숨죽이고 있는 정의가 드러나길 소망한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이 사건을 겪었으면서도 고통받는 사람들을 더 돌아보지 못하고 저술 작업에 매진한 나의 불의함을 고백한다. 염치 없지만 살아가면서 이런 나의 잘못이 어떤 식으로든지 속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애도를 중단하지 않기를 다짐한다. 이를 위해 최소한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고자 다시금 쓰라린 가슴을 부여잡는다. 비록 이 책에 세월호에 관한 직접적 언급은 없지만 본서의 신담론 자체가 세월호 참사 이후 기존의 신학을 해체하고 재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가능성으로서의 논의 정도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논의는 세월호 참사 이후 신은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물음에는 다소간 답을 줄 수 있겠지만 세월호 참사 진행 중에 신은 어디에 계셨는가라는 물음에는 일말의 답도 제시하지 못한다. 이것은 나와 이 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한계이다. 2015년 6월 7일 서울에서 저자 김동규. 이 책 제목은 선물과 신비, 부제는 장르릭 마리옹의 신담론인데 여기 지금 연구원 저기 가운데 계신 저기 지금 노트북 하고 계신 약간 좀 민망해하고 계신 김동규 선생님이 몇 년 전에 이 책을 저한테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사인도 해주시고 그거를 제가 이제 이 서문을 찍어놨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페이스북에 올려놨었는데 우연히 이걸 보고 에라스무스 오면서 마지막으로 이걸 좀 읽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 요새 들어서 우리가 뭐 정권이 바뀌고 뭐 이제 뭐 최순실은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저는 폭력과 어떤 억압과 또 다른 차원에서의 어떤 차별과 배제가 공고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약자와 소수자는 여전히 되게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용기와 어떤 정말 자율과 어떤 그런 실험과 상상에 열려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저도 함께하고 싶은 에라스무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여기 와서 사실은 에라스무스에서 이제 저는 뭐 인문학적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제 불러주셔서 되게 저도 사실은 기존에 저의 한 7, 8년 동안에 이런 것을 다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좀 의미 깊고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주 그런 촛불 그런 시민혁명도 겪고 했지만 과연 지금 나는 정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이 민주주의나 어떤 인문주의에 어울리는 삶인가? 내가 신학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제자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드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